집값 폭락 언제 오는가? 통계의 답이 있습니다. 매매지수, 수도권 공급, 규제 대비 집값, 소득 대비 집값, 물가 대비 집값, GDP 대비 집값, 전세 대비 집값, 통화량 대비 집값. 안녕하세요. 부동산 넛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입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폭락이 올지, 언제 상승을 할지 예측해서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값 폭락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값 폭락 언제 오는가? 과거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가지 그래프를 봐보겠습니다. 하나씩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했었는지 아니면 하락 또는 보합, 폭락도 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986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언제, 왜 폭락 혹은 하락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986년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다음에 보합에 이어진 다음에 또 폭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상승, 잠깐 주춤, 다시 상승, 그 다음에 주춤, 하락, 다시 회복,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급상승이죠. 이 그래프에서 1986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약 35년 전이죠. 근데 지금 86년, 여기가 18년이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약 30년입니다. 30년이고 지금 이 매매 지수가 86년에 20, 그 다음에 18년에 약 120 정도죠.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화량은 사실 이 30년 동안 6배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승과 하락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을 합니다. 왜 상승했을까요? 지금 이 지역은 어디이지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15년 전 강남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입니다. 19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했었죠. 올림픽을 위해서도 올림픽 기자촌이라든지 선수를 위한 아파트도 지어졌고요. 개발도 많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발전도 많이 됐고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약 5년 만에 2배가 상승합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1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짓습니다. 1기 신도시의 입주가 1991년도에 시작됩니다. 엄청난 물량이었죠.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이 5곳이 신도시로 입주하게 됩니다. 엄청난 물량이었고 계속해서 하락과 보합을 하다가 1998년 IMF가 터집니다. 이 IMF가 터지는 건 이걸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IMF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합니다.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집값이 안 오른 부분도 있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주춤하다가 그런 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다가 2008년에 다시 하락, 회복, 보합, 다시 하락. 지금 이 연도가 거의 6년. 여기 회복까지는 거의 8년. 8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시작점이 뭐냐? 2008년인데 2008년에 어디가 입주를 했냐? 판교가 입주를 했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지역이 강남인데 거기에 1기 신도시들이 입주를 해서 엄청 좋았죠.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제2의 강남이다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때 판교가 입주를 합니다. 판교가 입주를 하면 분당보다 당연히 좋은 입지죠. 그 다음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 강남보다 좋진 않지만 강남이 너무 비싸면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가 입주를 하면서 또다시 조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심리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거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원래는 통화량 대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는 것은 이상이 있죠. 그래서 또 상승을 시작합니다. 쭉. 지금 여기는 2018년인데 2021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코로나로 양적 완화를 통해 통화량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2022년 조정. 이거는 뒤에 통계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데 3기 신도시를 통해서 5년 뒤 혹은 이게 지체될 경우에 2030년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약 한 2027년에는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입주 시작 기대감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수도권 조정이 있지 않을까. 3기 신도시와 입지가 비슷한 혹은 더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하락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서울은 과연 조정이나 하락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매매 지수 상승, 하락 보합, 상승, 하락 보합, 상승. 이 그래프를 기억해 두시고 이 그래프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상승한 것만큼 하락은 아닙니다. 왜냐면 통화량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통화량도 늘었는데 집값이 이렇게 하락 또는 보합했다는 건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고 이렇게 뭐 10년 동안 뭐 8년 동안 유지를 했다는 건 하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먼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대규모 공급이죠. 그래서 먼저 공급 대비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은 그래프고 서울 공급, 경기 공급, 서울 아파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 공급, 경기 공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일단 1991년 공급이 됐죠. 1기 신도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1990년, 1991년, 1992년, 1992년부터 공급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꾸준히 공급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공급이 많습니다. 서울도 공급이 꽤 많고요. 공급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승 부분 2001년에 그러면 공급이 적었을까요? 보시죠. 2001년에 공급 많았습니다. 경기도도 2001년에 공급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공급에 따라서 하락과 상승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 하락. 이 부분에서 판교가 입주를 했다. 이때 공급이 그럼 많았냐? 2008년 한번 보시죠. 2008년 많았을까요? 6, 7, 8.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서울도 보시죠. 서울 2008년. 2006, 7, 8. 8년엔 조금 있었지만 이후로는 공급이 적습니다. 그런데 8년간, 6년에서 8년간 계속 하락, 보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만 봐서는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지된 거 보면은 공급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이 다른 시기보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권별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이게 진보 정권에서 상승률이 높냐, 보수 정권에서 상승률이 낮냐.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하락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의 상승을 했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규제 때문이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안 했고요. 이게 단순히 규제 때문이라고 하면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상승을 덜하고 폐지를 하니까 상승을 하고 시행하니까 또 하락을 하고 폐지를 하니까 상승을 하고 근데 최근에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 안 되고 다음은 소득 대비 집값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래프와 마찬가지 서울 집값 2005년부터 상승을 해서 6에서 8년간 보합 하락을 했습니다. 이 PIR 수치가 20이면 20년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30이면 30년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그 비율입니다. 네. 2005년 상승 전에는 약 23년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상승 후에 30년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3년에서 30년 많이 올라갔죠.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0년 지점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오르면 안 되겠구나, 이건 고점이다 를 판단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건 소득 대비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쭉 가죠. 그 다음에 소득이 계속 오르니까 이 집값은 그대로인데 이 PIR 지수는 계속 떨어집니다. 22, 21까지 떨어지고요. 그럼 이 시점이 오면 다시 집값이 싸구나 해서 다시 오릅니다. 지금 이 PIR 지수가 여기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는 2020년인데 2021년까지 해보면 이 PIR 지수는 지금 30을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고평가죠. 고평가면 어떻죠? 이제 더 이상 오르면 안 되겠구나.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면 지금 더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소득 대비로 이거를 판단하면 안 되죠. 이것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도 참고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집값이라는 게 한 가지 요인, 한 가지 데이터만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월급으로, 연봉으로 사지는 않죠. 보통 대출 통해 통화를 일으켜서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자산으로 돈을 불려서 사거나. 그래서 이 소득 대비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큰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가 대비 집값. 물가 대비 집값도 소득 대비 집값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그래프도 보면 아까와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가 대비 저평가였다가 낮을수록 고평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평가, 이때 2007년에 고평가, 그 다음에 2012년 이쯤에 다시 저평가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지금은 점점 고평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노무즈 김기원 대표는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2007년 집값 하락기와 2020년 집값 하락기를 또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을 하락기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승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승이 30포인트에서 80포인트까지 갔죠. 지금 이 수치는 2배를 넘어 한 2.5배를 상승하고 이제 하락 보합을 한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죠. 75에서 한 105 정도로 올라갔죠. 지금 한 50%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2.5배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50%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려면 상승이 225까지 올라가야지 이거 같은 게 되고, 지금 이 그래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DP 대비 집값입니다. 아파트 시가총액이죠. 지금 이 GDP 대비해서 훨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 고평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데이터도 지금 2007년에 지금 너무 차이가 나죠. 이게 그렇게 고평가가, 이 데이터를 만들 때, 그래프를 만들 때 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어느 시각에서 어느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도 GDP 대비 시가총액, 이거를 0부터 놓은 게 아니라 3부터 놨습니다. 다음에 전세 대비 집값을 보겠습니다. 전세 대비 집값은 지금 2009년 5월을 비슷한 지점으로 놓고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그리고 1986년부터 시작하고요. 이 전세 가격 지수와 매매 가격 지수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통화량 증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데, 이 매매와 전세 차이는 투자의 심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지금 상승할 때 급상승을 했다가 이게 하락을 맞으면서 쭉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한번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서 반영이 돼서 쭉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약간 전세 가격은 약간 천천히 매끄럽게 상승을 합니다. 지금 아래 그래프는 전세가율 그래프고요. 예전에는 뭐 46% 이럴 때도 있었는데 70몇 %. 지금 전세가가
더 올라가니까 계속 집값은 멈춰 있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77.63%, 77%요 정도 있는 거는 이게 조금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높은 데를 보면은 한 80%, 85%, 90%까지 있겠죠. 만약에 80%를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이면 되는 겁니다. 약간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절이죠. 맞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아파트 가격. 제가 통화량을 가장 강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맞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의 의견은 지금 이 하락 시점 있죠. 이 하락 시점에 이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이 뭐 90 몇 프로다, 뭐 92%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고평가가 된 거고,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맞붙어서 높은 거고, 지금 2021년 지금 이렇게 높다. 그래서 2007, 8년 이 시기와 2021년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6, 7년간 하락 및 보합을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과연 그럴까? 이 그래프만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통화량이 저희가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M1과 M2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통화량은 M2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지금 이게 M2고, 지금 이게 M1이고, 지금 검은색 그래프고요. 근데 M2는 좀 장기에 적금 같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적금 같은 걸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파트 투자를 볼 때 지금 이 M2를 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급상승한 이 M1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M1, M2 둘 다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데이터 노이즈가 판단한 2007년 약 이때쯤이죠. 이 통화량 그래프가 아까 전에는 이거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한 이 지점이고, 지금 여기가 한 50. 이걸 더 높이려면은 30 정도로 올려야 되죠. 여기 30 정도로 올리고, 또 이거를 30 정도로 올려보죠. 30 정도로 올리면 120 정도에서 한 150. 지금 이게 만났나요?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제가 바로 뽑은 건데, 그러면 이 정도 돼서 여기는 만났는데, 여기는 만나려면 아직 꽤 올라가야 돼요. 지금 아까 그 그래프와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1986년부터 뽑았는데 이 어느 시점부터 뽑느냐 그것도 다르고, 이거를 어디에 놓느냐 또 다르고, 지금 이거는 2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는 이제 2021년에 2022년, 2023년에 이제 고평가다, 이제 보합 내지 하락을 할 것이다 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그래프로 봐서 이걸 똑같이 만들면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지금 이건 M2고, M1을 보면 지금 아까 여기죠? 여기로 올리면 지금 여기가 40, 여기가 80, 약 40이 올라가죠? 40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지점. 그러면 얘가 40이 올라가면, 약 40 정도 올라오면 여기 110이고 150 정도, 요 정도 올라가죠. 그럼 여긴 맞았는데 여기는 또 훨씬 높습니다. 요 정도. 그 상승률이 훨씬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지금 집값 상승의 기울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통화량 발행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 집값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그래프, 이게 틀리고 이 그래프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맞다고 하면 2022년, 2023년에는 보합 내지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7년, 2008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이 디테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대출 비율도 다를 거고, 규제도 다를 거고, 또 저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공급량, 올해, 내년, 내후년의 공급량, 이것도 또 중요한데, 지금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 아까 전에 공급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면 경기도는 조금 공급이 있는데, 지금 서울 공급량 보면은
이 정도 하다가 갑자기 급감하죠. 이 적정 수요가 있는데 이 적정 수요는 사실 딱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유심히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 과거보다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죠.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하면 보통 3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미래 3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2021년부터 2025년을 나타내는데 1, 2, 3, 4 이 3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그래서 이렇게 없는데 과연 서울 집값이 그 통화량 그래프가 맞다고 치고 지금이 하락해야 될 시점이다, 내년과 내후년이 하락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치고 상황을 똑같이 만들려면 2008년 요 정도죠? 요 정도 공급은 있어야지 똑같은 상황인 건데 요 정도 공급이 지금 있지가 않죠. 제가 진짜 이 정도 공급이 똑같이 있으면 내년, 내후년 보하, 하락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공급과 추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정부의 규제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해서 지금 공시를 놔두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승이 멈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급은 바꿀 수는 없는 상태고, 지금 요즘에 정부가 규제를 약간 푸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음마아파트 그 재건축을 할 때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고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다가 이제 2년 실거주 안 해도 된다 하자마자 그 공실로 놔뒀던 물량을 전세로 푸니까 음마아파트의 전세값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공실로 있던 물량을 공급을 해주면. 그리고 최근에는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풀어줬어요. 할 수 있게. 원래는 못하게 했는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렸는데 지금 풀어줬어요. 이렇게 했던 규제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못하니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려고 했던 공급업자는 이제 수요층의 한 절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려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빌라 오피스텔을 이제 공급하는 게 꺼려지고 이제 앞으로 공급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규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또 오피스텔, 빌라가 공급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규제를 없앰으로써. 그래서 앞으로 규제가 또 얼마나 없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좀 더 없어져서 이 집값 상승을 좀 막는 그런 정책, 이전에 규제들을 조금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집값 상승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서울 공급은 이렇게 적고 경기 공급은 이렇게 그대로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22년, 2023년에. 하지만 서울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만한 또 그래프가 지금 서울 집값만 봤는데 각 지역별로 이 집값의 상승 하락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상승을 하다가 주춤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근데 뭐 부산은 이렇게 주춤하다가 상승 다시 이렇게, 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이 나라별로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가 비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가 싼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뭐 큰 특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비싼 지역도 있고 뭐 싼 지역도 있고, 그냥 한국은 중간 정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상승하는 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평범한 거다, 이 정도 상승하는 건 정상인 거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승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사이클이 있어서 보합을 가다가 급상승을 하고 보합을 가다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주기로 보면 이게 상승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평범한 거다, 당연한 거다.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상승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게 조정이 있다가 급상승하다가 이거는 좀 좋을 수 있죠. 다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집값 폭락 언제 오는가? 일단 저는 2022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 그래프에서, 몇 개 통계에서 2022년이나 2023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그래프들의 참고가 되는 것은 2007년, 2008년에 하락을 했던 것인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같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 물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각자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주택시장에 효율이 발생해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2022년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2022년에 대통령도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 뭐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을 뭐 풀어줄 수도 있고 더 조일 수도 있고, 뭐 규제를 뭐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동안의 규제를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다 결론을 내고 싶고요. 하지만 집값의 보하,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도 해야 된다. 과거에 조정 보합이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너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